이론 강의는 예전에 교수님이 만들어 놨던 영상을 틀어줄 예정인데 아무래도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돼서 얘기를 할까봐 예전에 준비했던 자료를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 차례 제 영상 들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커지고 막 혼자 막 화내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볼륨 조절 잘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보고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차에는 메인은 분야별 BIM이에요. 우리가 뭐 시공 분야도 있고 구조 분야도 있고 뭐 구조나 설비 다 합쳐서 설계 분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서의 BIM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선은 BIM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주차 과제에서도 과제가 아니죠. 설문에서도 BIM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BIM이 뭐라고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냈었는데 간단하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한 줄이라고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직 다 제출은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본인의 생각과 그다음에 또 네이버에서 서치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고 장문으로 작성해 주신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BIM 응용 수업 시간에 2학년 2학기 때죠. 응용 시간에 교수님이 이 BIM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쫙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인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을 적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그것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BIM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BIM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BIM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짧게 BIM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IM은 여러분들은 이거 어느 학생도 이거는 이제 다 알 거예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래서 각각 첫 자를 떼서 BIM이라고 언급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얘기했었지만 모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 및 기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벤더사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디지털 표현이다. 여기도 디지털 표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통합 관리하는 거. 아니면 뭐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방법론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다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쉽게 학생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건축물의 정보를 모델링하는 거. 하지만 우리 모델링 한다라는 어휘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영어는 지금 모델링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휘에 있듯이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벨롭해서 얘기하자면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지어진 후에 유지관리 단계까지 우리 오늘 유지관리 분야도 잠깐 얘기할 거거든요. 유지관리 단계까지 모든 건축 프로세스를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 요즘 가상 공간 언급 엄청 많이 하죠. 가상 공간에서 실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을 하고 실제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워크 포인트를 잡고 기준을 설정해서 실제와 동일하게 가상의 공간에 구축하는 거라고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BIM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도 한 7, 80%는 저 친구가 BIM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BIM을 해야 하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컴퓨터를 붙들고 뭔가 맨날 교수님 빔데이터 구축한다라고 하고, 뭔가 이게 컨트롤도 어렵고 이걸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하면,
결국은 기술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응용 시간에 한번 했었기 때문에 빨리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건축 설계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어요. 우리가 손으로 그리던 트레싱지 페이퍼에다 그리던 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찌됐든 CAD라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문제점들 뭐 아니면 장점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작업들이 수월하게 됐지만 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함에 인해서 우리가 BIM이라는 거를 어찌됐건 도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단순 BIM만 이제 등장한 게 아니라 BIM에 속해서 2D, 3D, 4D, 5D, 지금 ND, 6D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2D 설계, 2D 설계, 그 다음에 3D 설계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 2D 설계는 여러분들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손으로 도면 그리는 것 또는 CAD로 평면, 인면, 2D로 무언가 설계를 하는 거를 2D 설계라 얘기하고 3D 설계는 여러분들 알죠? 뭐 스케치업을 활용을 하든 라이노를 활용을 하든 레빗을 활용하든 뭔가 X, Y, Z 좌표축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3D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2D와 3D의 차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김인환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정리인데 2D 설계와 3D 설계의 차이는 우선은 설계할 때 2D 설계는 선형적, 우리 그냥 바닥에다 긋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얘가 어떻게 다시 백할 수도 없고 한 번 손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CAD는 컨트롤 Z가 우선 되니까 우선 그건 배제할게요. 손으로 단계별로 그리고 나면 우리 얘 백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D 설계를 할 때에는 어찌됐든 일방향적인 단계별 설계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3D로 설계할 때는 동시성과 양방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손도면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틀리면 다 다시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인킹이라는 걸 했었는데 교수님도 그 끝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못할 짓이래요. 여하튼 하지만 3D 기반의 무언가를 했을 때는 우리 실시간 반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알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반에 대해서는 뭐 객체 기반이다. 그 다음에 뭐 엔티티 기반이다 라고 하는데 우선 참여 주체 2D 기반일 때는 우리 평면도를 누군가가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야지만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단면을 끊든지 인면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근데 3D 기반일 때는 동시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레빗을 2학기나 이미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레빗에서도 평면 2D 뷰에서 무언가 벽체를 생성했을 때 3D에도 같이 반영되잖아요. 그것처럼 동시 진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면 아웃풋에 대한 거죠. 종이나 아니면 CAD 2D인데 얘는 속성을 가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 선 아니면 단순 박스가 아닌 선 하나더라도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로 추출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분석은 뭐 설계가 완료된 후에 평입단 다 나온 후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3D 기반의 거는 선을 그리면서 그 선이 어느 공간에서는 3D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분석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2D 설계와 3D 설계의 차이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벌써 건축을 3년이나 배웠기 때문에 이 2D 설계와 3D 설계는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그 두 개의 차이는 알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러한 표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4D랑 5D, ND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 빨간색 되게 거슬린다. 그죠? 거슬리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강조를 파란색으로 해놔서 이 빨간색 촌스럽다. 무튼 요즘 4D, 5D, 심지어 7D까지나 7D랜다. 하여튼간 나왔네요. 우리 2D는 X, Y 좌표만 가지고 하는 게 2D였어요. 그 다음에 3D는 X, Y, Z 좌표 값을 갖는 게 3D였어요. 요 4D는 이 X, Y 좌표 값에 시간이 추가된 거예요. 우리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 건축 프로세스 안에서의 시간은 결국은 공정이죠. 우리 시공에서의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들을 봤으니까. 기사 시험을 본 게 아닌가? 여하튼 공정표 관리라는 걸 수업 시간에 했나요? 제가 그걸 정확히 몰라서. 무튼 이 3D에다가 공정, 시간의 개념이 더 추가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3D 각 객체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차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든 시뮬레이션. 즉 이를 통해서 공정의 오류를 사전 체크하고 공정 계획에 최적화를 하기 위한 설계를 4D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3D로 객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객체별로 시공되어지는 순서를 공정을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무튼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 따라서 차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돈도 넣었어요. 5D는 이 적산, 그러니까 물량 산출이랑 견적을 넣어서 적산까지 추가한 게 5D예요. 완전 짱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BIM을 함으로 인해서 단순 3D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까지 들어간 4D도 할 수 있고 4D에다가 또 적산까지 돈에 대한 개념까지 넣어서 5D까지 되게끔 하는 게 BI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빔 데이터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3D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시각화 뷰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공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물량 산출에 대한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은 이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것도 엄청, 그러니까 예전에 레빗에서는 그게 구현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공정이나 원가 정보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뭔가 조금 뭐라 그러죠? 더 스마트하게 뭐 AI도 요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스마트하게 가시화할 수 있게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D랜다 6D와 7D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유지관리랑 연관된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 BIM을 유지관리까지 아직 100% 적용한 케이스가 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모르는 걸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솔직하게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전체 건축 프로세스에서 A부터 Z까지 전체 다 BIM으로 적용된 프로젝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다. 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6D와 7D가 적용된 게 있나라고 하면은 저 퀘스천 마크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무튼 그래서 이제 BIM은 단순 3D로 구현하는 그런 뭐 이렇게 파라메트릭 기반의 뭐 하나가 바뀌면 저쪽도 바뀌는 단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도 포함되고 돈의 개념도 들어가서 4D, 5D 설계까지 가능한 게 BIM이다라고 이제 언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BIM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BIM? 무튼 그래서 이제 분야별 BIM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시작은 조용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모든 온라인 강의 교수님 거를 들어보면은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도 빨라지고 목소리 톤도 높여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교수님 목소리가 크다 싶으면 볼륨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거 속도 천천히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경을 쓰면서 녹음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막 이거 설명하는 거에 심취해버리면 빨라지고 높아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여하튼 분야별 BI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이라 하면은 뭐 건축, 구조, 뭐 설비 이렇게 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 거예요. 설계 분야. 우리 디자인도 건축 설계라고 그러고 구조도 구조 설계라고 얘기하고 설비도 설비 설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설계도 역시나 환경 설계. 그러다 보니 설계 분야를 크게 한 덩어리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시공 분야, 유지 관리 분야. 아직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낯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튼 그래서 요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MEP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MEP는 기계, 전기, 배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메카니컬, 그 다음에 전기는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플럼핑, 배관에 대한 약자로 MEP를 언급을 해요. 결국은 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설비 분야. 그러니까 설비라고 하면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뭐 소방 설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한 덩어리로 MEP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건축 설계 분야에서의 BIM을 언급을 할게요. 이제 건축 설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그 여기에는 구조, 그 다음에 설비는 기계, 전기, 소방 다예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이렇게 토목, 건축은 아니지만 토목도 언급을 할게요. 어찌됐든 건축 행위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설계 분야에서의 BI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야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응용 시간에 한번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2학년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3학년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2년 반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D, SD, DD, CD, CM, TO라는 거는 약자인데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가서 교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획 설계, 뭐 계획 설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계획, 기획. 쉐마틱 디자인 뭐였지? DD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도큐먼트, 여기는 실시 설계, 그 다음에 CM이랑 TO는 이 유지 관리고요. CM은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머릿속에 없어도 돼요. 어찌됐든 건축 프로세스 안에서 요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지금 잠깐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뒤에 가서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 안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건축가가 클라이언트한테 오더를 받아서 뭔가 단계를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분야 사람들이 작업을 하나요?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계획 기본 설계를 하면서 깰짝깰짝 이제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분명히 건축가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완전 다 섭렵하고 있어야 되지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갑자기 프로젝트를 멈추고 다시 2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사하게 2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2단계에서 CD 단계에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2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분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프로세스가 통합설계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어찌됐든 협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을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앞에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전에 다 협의가 되니까. 그러면서 DD 단계에서는 협의 없이 모든 다 디자인 디벨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을 풀다가도 이미 2단계에서 협업을 통해서 의견 조율이 됐기 때문에 CD 단계, 컨스트럭션 도큐먼트 작업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컨디션이 됐어요. 이런 프로세스가 제시되게 된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BIM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요런 프로세스가 이제 현재 지향하는 프로세스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까 뭐 PD, SD, DD, CD, CM, 뭐 TO를 얘기를 했는데 쉽게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할게요. 어찌됐건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나 통합 설계 프로세스나 지금 언급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단 그 단계별로 얼만큼 협업을 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기획 설계를 하고 계획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과 준공. 그럼 기획 설계가 요 녀석이 아까 PD였나요? PD, 프리디자인 단계였고 그 다음에 쉐마틱 디자인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디자인 디벨롭먼트였던 것 같아요. DD 단계. 그 다음에 CC 설계, 컨스트럭션 도큐먼트에서 CD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빌트, 건물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이후가 이제 유지 관리가 있겠죠. 아까 TO 얘기한 거. 근데 우린 지금 설계 분야에서기 때문에 요 녀석은 교수님이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시공 또한 뒤에서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게 전통적인 프로세스든 통합이든 어찌됐든 기획 설계를 하고 계획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게 우리 건축 프로세스의 기본 순서예요. 맞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아이고 교수님 PT를 뒤로 넘겼네요. 죄송해요. 왜 그러면 BIM을 했을 때 이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뭔가가 달라야 되냐? 빔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BIM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봅시다. 아이고 자꾸 뒤를 넘겨요. LOD 단계별 BIM 데이터 구축이 필요해요. 빔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려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LOD 단계별 빔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대요. LOD라는 거는 데이터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 이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 LOD라는 거는 빔 데이터겠죠. 수준에 따른 수준별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준에 따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한글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LOD라는 거는 데이터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OD라 하면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인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디테일 맞죠? 근데 얘도 LOD거든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한 듯 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와 얘를 표현을 하면 지금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레벨 오브 디테일은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빔 데이터 기반 설계 프로세스 단계에서 데이터의 수준을 정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준을 정의했다라는 게 이제 뒷페이지에서 얘기하겠지만 LOD별로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빔 업무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놨어요. 사실 이 LOD라는 거는 우리 건축에서만 사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BIM에 맞춰서, BIM 기반에 맞춰서 이 단계별 업무를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즉, 설계 분야 안에서의 빔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요 단계를 보고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설명에는 뭐 모델링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델링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다고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책들에서는 이 BIM으로 3D 하는 거를 모델링 한다라고 표현한 책들이 많은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3D 모델링이랑 BIM 데이터 구축하는 건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그냥 3D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BIM 데이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빗은 각각 선을 긋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높이값,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물량, 재료, 그 재료의 성질, 심지어 렌더값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델링이라고 언급하는 거는 난 좀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3D랑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데이터 구축이라고 늘 항상 교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서도 데이터 수준에 따른 단계별 업무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LOD로 넘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LOD는 단계별로 업무가 지정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컨셉추얼 이거 프리 디자인이랑 같은 거죠. PD네요. 쉐마틱 디자인 SD네요. 디자인 디벨롭 DD, 컨스트럭션 도큐먼트 CD, 그 다음 에지빌티는 우리 시공하는 거. PD, SD, DD, CD 이거 우리 뭐예요? 건축 설계 프로세스랑 같은 녀석이죠. 그죠? 신기하지 않나요? 네, 여하튼 이 LOD,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에서는 단계별로 업무의 범위를 정의를 해놨는데, 그게 우리 건축 설계 프로세스와 맞물려요.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PT를 컨트롤할 줄 몰라. 여하튼 요거는 이제 추후 PD랑 SD랑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교수님 그래도 저는 이 LOD 이 100, 200, 300에 대한 감이 잘 안 와요. 컨셉추얼, 쉐마틱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 디벨롭, 컨스트럭션 도큐먼트, 먼테이션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서치하다가 아주 클리어한, 이해하기 너무 좋은 이미지 하나를 찾았어요. 자, 요 밑에 LOD 치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자라는 거를, 이 의자가 우리가 건물이라고 건축물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LOD 100에서는 덩어리만 잡는 거예요.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메스예요. 맞죠? 근데 LOD 200에서는 조금 형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LOD 300에서는 얘보다는 조금 더 실제와 유사하게 컬러도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그 다음에서는 완전 형상도, 얘는 솔직히 의자 같아 보이진 아니야. 의자 같기는 하지만 실제 의자 같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와 유사하게 쉐입도 생기고 등에 대한 곡선도 우리 인체의 뭐라고 그러죠? 그거에 맞춰서 뭔가 형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완성은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단계가 LOD 100, LOD 200, 300, 400, 500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앞에서 교수님이 뭐 컨셉추얼, 프리 디자인, 쉐마틱 디자인 이런 말 썼어도 잊으셔도 돼요. 요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LOD에 대한 이해는 된 거예요. 단계별로 상세 수준이 틀려지고, 단계별로 이 상세 수준이 틀려짐으로 인해서 단계별 업무가 바뀐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도 치수가 있는데, 우리 그냥 컨셉 디자인 할 때는 치수가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치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에서는 이런 생기면 안 되지만, 제품 디자인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제품 디자인에서는.
하여튼 요 이미지가 어마무시하게 클리어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LO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다시 건축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우리 앞서서도 교수님이 PD, SD, DD, CD를 언급했듯이 그걸 한번 다시 이제 오버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갑시다. 기획 설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 있었어요. 예, 여기 밑에다 써줄까? PD, SD. 그 다음에, 아이고, 지워지는구나. 한꺼번에 끝나고 쓸게요. 기본 설계 DD. 디자인 디벨롭. 그 다음에 실시 설계 CD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준공은 as build. 빌드랜다. 이게 있었는데 이거와 LOD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기획 설계 우리 프리 디자인이었었잖아요. LOD 100이 돼요. 의자 이미지 머릿속에 두세요. 그 다음에 계획 설계는 쉐마틱 디자인 200이 되네요. 기본 설계 디자인 디벨롭 LOD 300. 실시 설계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LOD 400. 그 다음에 시공 as built LOD 500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시공 분야의 얘기와 할 게 더 많기는 하지만 중복돼서 얘기를 할게요. 보니까 우리 건축 프로세스 통합 설계 프로세스겠죠. 걔에다가 BIM을 적용을 하거나 BIM 기반의 건축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는 이 LOD에 따라서 업무들이 지정돼야 된대요. 정의가 돼야 한대요. 그래야지만 체계적인 BIM을 구축할 수 있다 인가 봐요. 그러면 각 이 LOD별 업무를 살펴보면서 설계 분야 안에서의 BI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LOD 100입니다. LOD 100은 PD였어요. 프리디자인 기획 단계의 기획 설계에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은 BIM 기반의 건축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IM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빔 팀을 구성을 하고 빔 매니저를 주축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하고 타 분야 사람들과 이제 팀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뭐예요? 사이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왜 나 모델링이라고 썼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레빗에서 딱 만드는 거는 쉽잖아요. CAD 파일 임포트 시켜가지고 그냥 대지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집안 다지는 것도 건축 패드를 이용해서 빵꾸 딱 내주고 너무 수월하게 여러분들 잘하죠. 그렇게 사이트 데이터를 구축하면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케치업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땅 만들고서는 그 땅의 물량을 뽑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빔 툴을 이용해서는 사이트 빔 데이터를 구축한 후에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분석뿐만이 아니라 땅 흙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주변 건물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거를 설명을 해줄 텐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V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수치 지형이나 아니면 콘타, 그 다음에 건물들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다 나와 있어요. V월드에. 얘가 빔 레빗이랑도 연동이 돼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트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요. 분석하고자 하는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이 주변의 데이터들은 이 V월드에서 갖고 들어오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면은 주변 건물과의 분석도 LOD 100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빔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요즘 자동 생성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레빗에도 원래 있었어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배치를 자기가 알아서 효율적으로 해요. 그로 인해서 면적 살출, 조닝까지도 돼요. 근데 교수님은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디자이너의 권한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은 규모 검토도 웹상에서 다 해주는 AI가 해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렌 땡땡땡이라고 그것처럼 요즘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놈의 AI가 나오시면서 하여튼간 이런 거를 LOD 100단계에서
빔 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요런 녀석들이에요. 이런 게 끝나면 매스 스터디를 LOD 100단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디벨로퍼나 아니면은 건축주가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토목이나 아니면 시공사나 얘네들은 가만히 있냐? 아이고,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분야는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될까? 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토목에서는 이런 땅의 형상들이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통합 프로세스를 통합 설계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LOD 단계에서 여러 분야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볼게요. LOD 200에서는 우리 LOD 200은 아까 뭐였었죠? 쉐마틱 디자인이었었죠? SD 계획 설계. 여기에서는 이제 빔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정하고 업무 분담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의 경우는 분석한 사이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바탕으로 성절토량 분석. 교수님, 저거 절토 성토량이 뭐가 중요해 하는데, 땅을 무조건 파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파낸 땅을 아니지. 갑자기 또 단어가 땅에서 뭘 파내죠, 여러분? 그거 뭐죠? 땅에서 파낸 흙을 또 어디 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흙 처리하는 것도 결국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토 성토량에 대한 분석도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경사도, 대지의 음영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LOD 200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가분들은 법규 검토, 계략적인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구조나 설비들은 계략적인 시스템을 제안을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법규 검토나 이런 거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이 나왔을 때, 아니면 층수가 나왔을 때, 이 땅에서는 이 정도의 용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철골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설비 시스템에 대한 제안, 그 다음에 토목 조경은 계획 및 검토를 계략적으로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우리 빔 데이터에서는 아무리 계략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하더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완전 정확한 공사비는 아니지만 어바우트의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공사에서는 계략 공사비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에서는 매스만 쓰더라도 그 주변 매스와의 관계, 아니면 이 쉐입의 형상에 따른 친환경 인증 검토,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디자이너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분야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틱 디자인 단계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빔 데이터가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LOD 300에서는 우리가 DD 단계, 디자인 디벨롭 단계라고 해서 우선은 인허가 진행해야 되겠죠. 계속적인 법규 검토로 인해서 간섭 체크도 진행해야 돼. 이 간섭 체크는 어찌됐든 쉐입이 나온 후에 얘가 시공상에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아주 계략적으로 아직 디테일한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크 내지는 법규 관련해서 간섭 체크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디테일들을 결정을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와서 그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용 뷰들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도 친환경 관련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물량 산출, 공사비 산출도 진행하게 됩니다. 디자인 디벨롭 단계에서 이제 그러한 디벨롭이 마무리되면은 LOD 400에서는 우리 아까 CD였죠. 얘는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 도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교수님, BIM은 3D, 4D, 5D 해서 2D랑은 거리가 먼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 도면화 작업이라는 거는 BIM에서의 도면화 작업은 2D를 그리는 게 아니라 3D에서 2D를 추출하는 거예요.
엄연히 의미가 틀려요. 도면화 작업이라고 해서 2D를 우리가 CAD에서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3D 상에서 도면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LOD 400단계에서 해요. 그 다음에 4D 시뮬레이션. 아까 4D 뭐였었죠? 3D 플러스 타임이었어요. 공정 관리를 적용해서 빔 데이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보여줬었는지 모르겠는데 레빗에서 모델링을 하고 이 타임을 적용을 해놓으면 그냥 공정에 대한 걸 입력을 해놓으면 실제 건물이 지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이거는 LOD 400인지 교수님이 지금 LOD 500인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면은 그 타워 크레인 있잖아요. 걔의 회전 반경,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다 지어지고 나면 걔를 이동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것 또한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이 타임, 레빗상의 타임을 자꾸 레빗이란다. 특정 이렇게 프로그램을 언급하면 안 되는데 빔 데이터 안에다가 타임을 적용시켜 놓으면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타워 크레인의 이동 경로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은근 많이 시공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LOD 500, 그 다음에 에즈빌트죠. 얘는 2단계에서는 사실 BIM 데이터는 뷰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넣어지는 게 아니라 수정 보완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객체를 보는 역할이 제일 커요. 그래서 시공 단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공사 예측을 하고 시공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높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간섭 체크 4D랑 5D 설명했었죠. 4D는 타임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되나? 하여튼간 물량 산출 적산이랑 연관된 거라고 했어요. 요 녀석을 LOD 500단계에서 합니다. 자, 이래서 BIM 안에서의 이제 LOD 업무 범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BIM 베이스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LOD 100, LOD 200, 300, 400, 500에서 정의해 놨다라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공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분야와 유지 관리 분야는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상 시공을 통해서 교수님이 BIM은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번 얘기한다. 공간에서 실제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공이에요. 곧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돼요.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뭐를 보완을 해야 되고 뭐를 수정을 해야 되고 뭐가 더 효율적인지 사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제일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이뿐만 아니라 간섭 체크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2D 도면을 보고 3D를 머릿속에 상상해서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거 되는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심지어 계단을 계획을 해놨는데 아이고 그림 진짜 못 그려. 이래서 교수님이 컴퓨터에 목매나봐요. 그림을 못 그려서. 계단을 분명히 잘 계획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 머리가 우리 2100 이상 나와야 되잖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설계에서 미스한 거거든요. 계단 계산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그 뭐니 산업기사 보면서 그 계단 드로잉 했잖아요. 그것처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사전에 이런 녀석들을
체크하고 오류를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계단 다시 부시지 않아도 되고 슬라브 빵꾸 내지 않아도 되고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빔을 하면 사전에 이런 녀석들을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여러 번 얘기하는 이 4D, 5D도 활용되고 아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 7은 유지관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사고 있나? 절대 하고 있는 곳 없을 것 같아요. 무튼 근데 이 4D와 5D는 지금 너무 활발해요. 4D는 3D 이거 시험에 내려나 보다. 내가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5D는 4D 플러스 적산이라고 했나요? 돈이라고 쓰기가 좀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다라는 거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이 엄청 관심이 있는 거.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AR, VR 기술과 융합을 해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해요. 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배관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배관이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좋을까를 이 AR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요. 현장에서 요즘 스케치업을 만든 트림블사 있잖아요. 트림블사에서 안전모에 홀로렌즈라는 어떤 장비를 달아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도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뭐가 시공돼야 되는지 실제와 오버랩돼서 보이게끔 해줬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즘은 아이패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 상황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플러스 시켜서 안전교육들을 실시한대요. 일본 시공사에서는 종종 하고 있는 일인가 봅니다. 무튼 시공 분야에서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시공사 갈 친구들은 우리가 두 학기 동안 배운 레빗이나 하여튼 빔 관련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혹시 유지관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국 국내 사례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각 분야별 BIM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교수님도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서 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BIM 기반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BIM을 활용하고 있냐 봤을 때 시설물 관리예요. 생각보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건물을 초반부터 빔 데이터를 구축해 놨다라고 하면은 빔 데이터를 아주 초기부터 그 다음에 준공 도서까지 데이터로 딱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는 완전 좋을 거예요. 예전 건축사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 시공했던 사람을 부르지 않고서도 이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설물에 대한 매뉴얼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활용하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건 건축주 입장에서 완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담으로 이게 온라인 강의라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설계하는 친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설계비를 많이 받고 싶으면 이 BIM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시설 유지관리 면에서 너무 건축주분께서 편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설계비를 높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듣고서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얘기예요. 무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관리. 요즘 이게 점점 각광받고 있죠. 친환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린 BIM 해서 뭔가 많이들 관심이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축물 내에, 건축물 안에 있는 에너지예요. 그것들을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자동화된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핫한 부분이에요. 방제 계획. 이거를 유지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쵸. 요거는 너무 핫한 부분이에요. 소방에서 BIM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재난 리스크 사전 파악, 그 다음에 빔데이터를 활용한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난에 대한 거를 많이 저기를 해요. 피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어디지? 서울 어디 한번 전기 다 나갔던 적 있는데, 그때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빔데이터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하여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찾아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BIM 기반에서 설계가 되고 빔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요즘 재난에 대한 것도 엄청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앞으로 되게 돈이 될 만한 분야인 것 같아요. 무튼 하여튼간 여기에서도 BIM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또한 어마무시한 거죠. 요즘 모든 게 리모델링, 철거. 사실 이 철거 우리가 지금 현재 컨디션 BIM으로 데이터가 구축된 건물이 없으니까 이 철거를 위해서 실측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반부터 빔 데이터가 구축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모델링 하기도 수월하고 철거하기에도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것 또한 아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이건 교수님이 관심 있는 건데 얘를 기반으로 뭐 자산운용가 이거를 뭘 할 수 있대요. 교수님도 이건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여하튼 초기 디자인부터 이제 모든 건축물들이 빔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BIM 기반에서 설계를 하고 BIM 기반에서 시공을 하고 BIM 기반에서 유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일들은 많아요. 특히 아까 그 재난과 이 리모델링 철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하든 뭐 구조를 하든 설비를 하든 꼭 BIM 기반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분야별 BIM을 살펴봤는데 이건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단순 여러분들에게 BIM은 이런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앞뒀기 때문에 분야별 BIM을 이렇게 한 주 지금 몇 분 동안에 걸쳐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BIM 구현툴을 배우고 있고 왜 그 데이터 구축이 중요한지를 사실 더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BIM 구현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빗을 배웠고 배울 거잖아요. 요거 하나 정도는 너무 싫어도 알고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알아야지만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를 구축해야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4D, 5D도 할 수 있는 거고 LOD 업무들도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유지관리에서 우리 뭐 리모델링이나 철거 아니면 방제, 재난과 관련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BIM 구현툰으로 데이터 구축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 이 중요성.